FM. 안녕하세요. 허세미술관의 이한입니다. 세계적인 박물관이면서 미술관인, 그리고 파리를 대표하는 루브르 박물관의 베스트 컬렉션을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프랑스 발음으로 Le Musée du Louvre. 13세기 본래 요새에서 기원된 건축물이었습니다. 이후 화려한 궁전으로 바꾸고 이 궁전을 허물고 이러한 모습으로 개조를 했죠. 700년간의 프랑스 역사의 중심이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 1793년도에 대중에게 약 500여 점을 공개하면서 박물관의 기원이 됐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프랑스 귀족들이 소유한 예술품들을 전시하다가 이후에 나폴레옹의 그 약탈한 전리품이 추가되면서 현재는 대형 박물관과 더불어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약탈 컬렉션으로 나쁘게 보면 볼 수도 있는 거죠.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워낙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전문가가 많다 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미술 작품 위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모스. 크게 회화와 조각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 작품을 보러 가죠. 모나리자. 너무 지루하게 많이 얘기했던 스푸마토 기법으로 그려졌다. 이게 다빈치의 최고의 명작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솔직히 사진 찍는 목적으로 많이 가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나리자 하나만큼은 다른 건물에 따로 전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루브르 박물관이 아닌 다른 공간에. 이 작품 때문에 다른 작품들을 제대로 감상하기 힘들지 않나. 아무리 유명하지만 이게 정말 사람들이 좋아서 이걸 찍나, 아니면 유명하다 해서 찍나, 이걸 사진 찍는 기괴한 현상 자체가 특이한 문화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다빈치의 다른 작품이 솔직히 더 좋아요. 성모자와 성녀 안나라는 작품인데, 성모 마리아와 또 아기 예수님이 있고, 보통 양이랑 있으면 아기 예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외할머니라고 볼 수가 있는 성모 마리아 어머니 성녀 안나인데, 성모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자의 계시를 받고 신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남편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어차피 다윗 후손이랑 상관없이 신의 아들인데 왜 굳이 족보 혈통을 따질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었습니다, 옛날부터.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다빈치의 암꿀의 성모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 하면, 헤로다 왕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동방박사 예언에 따라서 왕이 태어난다는 운명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협을 느낀 헤로다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려고 무고한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을 했죠. 근데 그때 이 위험한 사실을 알리러 천사가 성가족에게 다가와서 빨리 이 사실을 알립니다. 빨리 도망가라고. 그게 바로 외경에 나오는 우르엘 천사거든요. 여기서 요셉은 빠졌지만, 그래서 이집트로 가는 과정에서 쉬고 있는 그 장면을 그린 겁니다. 세례자 요한으로 보이는데, 이 장면에서는 본래 세례자 요한은 없으나 엑스트라로 스토리와 상관없이 그냥 같이 그렸다고 보는 게 맞겠죠. 다빈치가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여인을 보통 눈을 딱 내리고 이렇게 비슷한 이미지로 많이 그립니다. 솔직히 모나리자와도 좀 겹치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다빈치의 여인을 그릴 때 습관적인 인상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빈치가 그린 또 다른 작품인데, 바쿠스 신, 그러니까 포도주의 신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세례자 요한을 그렸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딱 봐도 그래도 신하의 그 바쿠스 신이 아니라 그냥 낙타가지고 딱 봐도 이제 세례자 요한을 그린 걸로 보이거든요. 이 얼굴의 모습은 자기가 좋아했던 그 사라이 제자와 좀 흡사한 모습이거든요. 다빈치가 양성애자였잖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그 사라이 애제자의 몸을 더 이쁘게 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성모 마리아를 가장 잘 그린 화가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라파엘이죠. 솔직히 이분이 다작을 해서 그렇지 회화로만 따지면 다빈치보다도 오히려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라파엘의 죽은 해에 바로 1520년도인데 그 해를 르네상스의 종결로 평가하기도 하죠. 어느 누구보다도 성모 마리아를 매우 우아하게 잘 그렸던 화가 였습니다. 미모와 더불어서 고귀해 보이는 패션이라든지 이런 연출.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도상이죠. 가죽옷과 이 나무 십자가. 이 포즈 보세요. 이 무릎 꿇고 교차하는 다리, 그리고 손가락, 발 모양.
그리고 얼굴 방향, 이 디테일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엄청난 연구 끝에 조화롭고 안정적이지만 또 약간의 재미와 긴장감에 있는 포즈가 있는 겁니다. 이런 포즈를 하나하나 또 보는 재미가 있어요. 유심히 보시면 진짜 아름다운 포즈란 거 이런 걸 응용해서 따라해 보셔도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됩니다. 플랑드르를 대표하는 르네상스 초창기의 역사적인 화가죠. 얀 반 에이크.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 유화, 기름 물감을 최초로 쓴 화가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화가입니다. 네덜란드, 벨기에라는 국가가 없었을 때 그 지방이 부르고뉴 공국이라는 나라와 지방이 겹치거든요. 자, 원래 작았던 그 나라를 유럽의 강국으로 만든 재상, 바로 니콜라 로랭이라는 분이에요. 자, 이분이 신앙심에 좀 투철했거든요. 초상을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성모자와 같이 그린 작품인데, 특이한 점은 성모 마리아가 보통 도상으로는 파란 색깔인데 빨간 색깔로 그렸다는 게 조금 특이한 점이죠. 그러니까 예외도 있으니까 무조건 성모 마리아가 파란 색깔이다 이렇게 꼭 단정 질 수는 없는 그 드문 사례이기도 하죠. 자, 여기서는 또 자신의 그 권력, 과시욕도 보이거든요. 아주 럭셔리한 옷감, 그리고 성모 마리아와 같은 키높이로 그려졌다는 것이 자신의 위상을 좀 과시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그 가난한 병자들을 위해서 병원도 만들어줬거든요. 병원의 재정이 바닥나다 보니까 포도 농장을 기부를 해서 그 재정 수익을 병원에 기부하는 좋은 일도 했었던 재상이었습니다. 바로크 하면 빼어놓을 수 없는 위대한 화가 카라바조, 전과자 출신의 화가죠. 이탈리아 화가입니다. 자, 산타 마리아 델 스칼라 교회에서 주문한 그림인데, 돌아가신 성모 마리아 어떤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그런 이미지로 기대했는데 너무 인간처럼 그려버린 게 일단은 문제였고요. 게다가 그 당시에 익사에서 자살한 어느 이제 죽은 창녀가 있었는데 그 모습을 모티브로 성모 마리아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충격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이 그림을 거부하고 이 버려진 그림을 루벤스가 구입해서 연구를 했다고 하죠. 나중에 여러 사람 거쳐서 루이 14세 태양왕이 구입을 한 뒤에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본래 스페인 화가지만 주로 이탈리아에서 활동을 했고, 카라바조의 계승자라고 해서 그 카라바제스티라고 많이 불리죠. 원래 이 화가의 그림풍은 어두컴컴한 카라바조풍을 그렸어요. 근데 이분이 스페인 궁정화가 1616년부터 궁정화가 된 뒤에 플랑드르 화풍의 영향을 받아서 그림이 조금 화사해졌거든요. 그 뒤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은 성직자나 귀족들을 보통 그리는데 이런 경향은 17세기에 스페인에서 등장했던 그런 흐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주의풍의 그림을 스페인 화가들이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벨라스케스라는 화가도 그렸고요. 이 메시지를 보면요, 신의 축복을 받으려면 나에게 동량을 해주세요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절름박이래요. 이게 장애를 앓고 또 남루한 그 옷을 입고 굉장히 어려운 처지지만 웃음을 잃지 않은 특유의 이제 낙천적인 스페인 민족의 특징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사실주의풍의 또 다른 작품, 제가 좋아하는 무리오라는 작품인데요.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벨라스케스보다 조금 후배예요. 17세기에 세비야라는 항구 도시, 지금도 아주 이제 중요한 도시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화가 있는데, 그 세비야가 당시 전염병과 기근으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죽어갔었습니다. 지금의 이런 바이러스 위기 사태와 좀 비슷한 그 시대였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 대한 그 연민이 보이는 무리유의 작품이고, 발바닥이 굉장히 더럽고 과일도 썩어 있는 것 같아요. 먹을 것도 구걸에서 얻은 듯한 느낌이고, 그래서 잘 씻지 못하다 보니까 이를 잡는 그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짠한 그림이죠. 이런 성향의 화가들과는 정반대로 루벤스라는 화가는 전혀 다른 그림의 풍을 그렸죠. 바로크 시대에도 성향이 정말 다양합니다. 루벤스가 역대급 엘리트이면서도 귀족 왕족들에게 굉장히 잘 보여서 떼돈을 벌었던 화가였죠. 그래서 메디치 가문 출신의 왕비죠. 마리드 메디치, 이분인데 그 메디치 가문 출신이란 걸 또 알 수가 있고, 헨리 4세의 아내였습니다. 그 왕비였고, 그의 아들 루이 13세가 어린 시절에 대신 권력을 얻고 섭정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아들과 권력 다툼 때문에 또 유폐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루벤스가 어떤 성향의 화가였는지 알 수가 있죠. 자, 이 마리드 메디치에게 좀 잘 보이라고 그래서 신화적인 요소를 넣었어요. 그 마르세유 공항이 아니죠. 마르세유 항구에 도착한 이 여인의 모습을 신들도 찬양하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그렸거든요.
얼마나 귀족들, 왕족들이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루벤스가 왜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지 그 알 수가 있고, 특유의 풍만한 그 여인을 좋아하는 루벤스의 취향이 또 보입니다. 렘브란트가 자화상을 굉장히 또 많이 그렸는데, 젊은 시절에 다소 좀 사치스럽고 오만한 자화상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라 이제는 전성기 이후에 화려하고 자신감 있던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제 말년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가 이 표정을 통해서 또 느껴질 수 있죠. 자, 그런 자화상입니다. 렘브란트의 지역 후배입니다. 베르메르의 레이스를 짜는 여인이란 작품인데, 베르메르 작품의 또 매력이기도 하죠. 색채를 노란색과 특히 파란 색깔을 대비해서 쓰고, 파란 색깔, 특히 울트라마린의 중독자여서 재산을 좀 많이 탕진했다고 하죠. 그래서 장르화라고 하죠. 사실주의적인 그 특유의 플릉드르 지방의 그 당시 일상을 본 듯한 그런 재미가 있고, 이 화가 하면 대표적으로 카메라의 전신인 그 카메라 obscura를 쓴 것으로 보통 추측되는 화가입니다. 자기 저택에 그 작업실 위쪽에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작업했는데, 주로 아침 햇살에 환상적인 빛 처리를 자유자재로 연출했던 화가인데, 카메라 옵스큐라를 써서 그런지 3D 렌더링을 보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잘 연출한 그림이고, 천문학자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이국적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또 간접적으로 표출한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르주 들라뚜르라는 프랑스의 바로크 화가였습니다. 화가가 뒤늦게 재평가를 받았죠. 다이아와 에이스의 속임수란 작품인데, 그 도박꾼이 속임수를 이제 보인 장면이고, 조르주 들라뚜르는 이 작품 이외에 밤에 촛불 등불의 그 빛을 신비롭게 구사하는 화가였습니다. 자, 정말 그 시대에는 좀 독특한 화가였는데, 그러니까 르네상스 말기에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이제 굳이 따지면 매너리즘 화가로 분류를 하는데, 미술사에서 굉장히 좀 특이했던 시대였다고 봐요. 르네상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엽기적인 그림을 그렸던 화가였거든요. 사람의 모습을 과일, 식물 같은 그런 이미지로 꾸미는 아주 독특한 화가였습니다. 마치 동화 속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그런 이미지가 이제 연상되는 주세페 아르친볼드라는 이탈리아 화가의 작품입니다. 그 바로크 시대 때 똑똑한 그 엘리트 화가였죠. 주로 고전주의, 그래서 신화를 많이 그렸던 니콜라스 푸생의 사비니 여인의 납치란 작품인데, 로마의 건국 신화였죠. 로마가 건국 신화를 보면 그렇게 바람직하게 건국한 이런 나라가 아니었죠. 늑대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신화가 있는데, 부족 국가들과 싸우다가 여인이 부족해지자 사비니 여인들을 강제로 납치하고 강간해서 그 전사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인들의 후손들이에요. 로마인들의 여인들을 납치하는 그 과정을 그려놨는데, 그 약탈과 침략에 의해서 탄생한 국가가 바로 로마거든요. 유럽 국가들의 전신인 로마 대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유럽 국가들의 침략과 약탈을 정당화하는 논리에는 본래 이들의 조상부터가 원래 그런 논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르키디아의 목동이라는 작품인데, 푸생의 작품입니다. 아르키디아라는 곳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가상의 낙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글자가 써 있는데, 자, 아르키디아에도 죽음이 있다라는 그 문자가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의인화해서 여성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좋은 낙원에서조차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라는 메시지죠.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그 메시지와도 관련이 있는 그 작품입니다. 시인의 영감이라는 작품인데, 예술적 영감, 그러니까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라는 그 시인의 모티브로 그려놨고, 예술의 신이죠. 바로 태양의 신 아폴론이 있고, 뮤제 여신 중에 칼리오페를 모티브로 그린 작품입니다. 푸생의 또 사계 시리즈가 있죠. 봄은 또 아담과 이브 낙원의 그 배경을 이제 모티브로 그려놨고, 구약의 룻기라고 하죠. 남편을 잃고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과부 룻이 보아스라는 이제 부자 밀밭에서 제발 이삭이라 죽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나중엔 둘이 결혼하고 그 후손이 다윗이 됐다는 그 이야기를 여름의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가을은 구약 성서의 만수기인데, 모세의 사신 둘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라고 시켰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서 풍요의 상징인 과일을 가져오는 그 모습입니다. 이게 가을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수확하는 과정이잖아요. 이 겨울은 어떻게 보면 종말이잖아요.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홍수로 잠겨있고 뒤에 방주가 보이죠. 세상의 종말을 그렸고, 뱀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바로크 시대 때 책으로 잘 나갔던, 그리고 귀족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클로드 로랭이라는 화가인데 일명 픽처레스크라고 하죠. 우리가 와 진짜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그림 같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그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림 같은 그림을 그리는 클로드 로랭. 노을의 풍경을 가장 환상적으로 연출한 화가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이런 그림 그림은 싸구려 그림으로 평가받지만 이 시대에 이런 그림풍의 선구자라고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화가이죠. 타르소스에 도착한 클레오파트라, 그러니까 풍경만 그린 게 아니라 역사적인 신화나 종교화와 같이 연출해서 그리는 이런 화가였습니다. 이런 게 대단한 게 당시에 유화물감이라는 게 휴대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빛을 직접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을 관찰을 하고 기억에 의존해서 실내에서 그린 거거든요. 특히 어려운 그 역광을 연출한 게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풍경화하면 이분 또 빠질 수가 없죠. 클로드 로랭 다음 시대 가장 유명한 화가가 아닐까 싶어요. 일명 그랜드 투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술, 문화, 기행, 여행이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이었거든요. 다들 이탈리아 고전주의 본고장 각 도시에 가서 여러 풍경화와 자신의 초상화를 가지고 오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네치아의 풍경화가 대박이었거든요. 그때 까날레토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이런 베네치아 풍경을 매우 사실적으로 잘 그려서 굉장히 유명했던 화가였습니다. 산 마르코스에서 본 항구란 작품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나중에는 영국 왕실에서 활동을 했었던 화가였습니다. 태양왕 루이 14세죠. 사자머리를 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부르봉 왕가의 왕인데 절대 왕권의 그 상징이기도 하죠. 태양왕 루이 14세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미지가 아마 이 초상화가 아닐까 싶어요. 이아 생트라는 화가의 루이 14세입니다. 이전에 프랑스와 1세, 그 다음에 루이 14세 이후에 프랑스가 예술의 본고장이 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크 이후에 귀족의 아주 사치스러운 문화가 유행하게 되죠. 그 시대 때 활동했던 장 앙투앙 와토라는 화가입니다. 키트라 섬은 본래 상상의 섬이고요. 비너스를 숭배했던 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섬이라서 이 사랑한 남녀들이 여기서 사랑에 빠지는 이런 모습을 그려놨고 비너스를 섬기는 섬답게 비너스 조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코코는 그 느낌이 아주 아름답게 연출된 가벼운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죠. 신고전주의의 거의 마지막 세대의 화가가 아닐까 싶어요. 자, 로마 유학 시절에 그렸던 작품인데, 자, 르네상스도 고전주의고 신고전주의도 고전주의인데 뭐가 조금 다르냐 하면 신고전주의 시대에는 누드화를 그리면 이전에는 그래도 신화나 종교화만 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럽의 귀족들을 그린 게 아니라 제국주의 시절에 유럽이 지배했던 북아프리카나 혹은 터키 같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누드화로 그리거든요. 당시 유럽에는 오리엔탈 비서구권 여인에 대한 성적 판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판타지를 그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여인을 그린 게 아니라 이런 터번은 그 터키풍이거든요. 자신은 직접 많이 보진 않았지만 가상의 터키의 어느 여인의 느낌으로 그린 목욕한 여인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좀 외설적인 솔직히 장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신고전주의 시절에는 이게 품위가 떨어지는 장르를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 시대의 문화가 그런 거죠. 서구 유럽의 문화가 비서구권을 어떻게 바라봤는지가 좀 간접적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근데 앵그르가 피부톤 묘사는 정말 아름답게 군더더기 없이 또 묘사도 매우 잘하지만 인체 소묘력으로는 조금 어색한 화가가 아닐까 싶어요. 다리를 보면 또 연체동물처럼 그려놨거든요. 너무 어색합니다. 다리도 조금 짧은 편이고 어떤 글에는 뭐 이게 의도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저는 신고전주의에서는 완벽한 소묘력을 요구하는데 안 그러면 좀 욕먹거든요. 그런 게 의도적으로 전 보이진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작품이 굉장히 특이한 그림이죠. 팔이 연체동물처럼 그려놨고 허리도 과도하게 길게 그려졌다는 거. 이 작품이 처음에는 또 논란이 되고 욕을 좀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앵그르가 오히려 이게 너무 완벽한 소묘력, 형태력으로 그렸다면 매력이 오히려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틀린 좀 어색한 형태력이 오히려 앵그르를 단순한 그림만 뻔하게 잘 그리는 고전주의 화가가 아니라 좀 개성이 있는 화가로 인식되게 만든 장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단점이 아니라 현대에는 오히려 앵그르의 개성을 좀 각인시키는 요소가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아까 그 목욕하는 알페송의 누드와 그 여인을 재탕해서 여기에 가져왔죠. 예, 똑같이 포즈를 가져와서. 자,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것은 터키탕이란 제목인데 여기서는 터키인을 그린 게 아니라 모습 보면 반쯤은 유럽인과 비슷하게 그려놨거든요. 유럽인을 재놓고는 벗기지 못하니까 터키탕이란 제목으로 다른 유럽권의 여인처럼 그렸다는 거. 좀 이게 좀 특이한, 적나라하게 유럽인을 대놓고 벗기면 안 되니까. 자, 이전 선배 화가이죠. 자크루이 다비드, 신고전주함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호라티우스의 맹세라는 작품인데 로마식 경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로마식 경례예요. 그래서 목숨과 바쳐서 공화국을 지키겠다는 이런 의연한 그런 장면이거든요. 비탄에 잠겨있는 가족들을 그려놨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게 포즈가 좀 어색하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메시지가 따로 있거든요. 자, 이 자크루이 다비드 하면 시민혁명 때 공화주의자였습니다. 혁명이 성공한 뒤에 목숨을 바쳐서 그 왕정을 무너뜨리고 시민혁명을 그 성공을 이끌겠다는 이런 의연한 자세가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루이 16세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루이 16세는 단두대에 처형당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칼은요, 루이 16세를 처단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이 그림을 주문했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 주문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나폴레옹이 즉위한 다음에 변절해서 나폴레옹을 찬양하는 그림을 혁명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변절한 사람인 거죠. 사비니 여인의 중재라는 작품이 그려졌는데 이게 어떤 메시지지 하면 그 나폴레옹이 독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폴레옹이 독재를 한 거 어쩌겠어. 그러니까 갈등을 봉합하고 우리 같이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화합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람 죽이고 독재한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냥 우리 같이 잘 살자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 사비니 여인의 중재하는 작품은요, 본래는 사비니 여인은 로마인에 의해서 납치되고 강간된 여인들입니다. 자식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에 순종하는 여인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아버지 나라와 남편의 나라를 중재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얼마나 나폴레옹을 찬양했는지를 또 알 수가 있는 작품인데, 그러니까 정치와 결탁한 대표적인 작품이 이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폴레옹 대관식이라는 작품인데, 실제로 나폴레옹이 즉위를 할 때 교황을 초청했는데 본래 교황만이 이 왕관을 들고 머리에 쓰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나폴레옹이 굉장히 오만하게 교황이 써줘야 되는 그 왕관을 강제로 뺏고 스스로 왕관을 썼다고 합니다. 조금 오만해 보이는 그런 장면 넣지 않고 나폴레옹이 왕비에게 왕관을 씌워준 장면으로 대처해서 그렸다는 게 좀 다른 장면이고, 이 여인의 시어머니죠. 나폴레옹의 어머니는 며느리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조차 참여를 안 했다고 하는데 가상으로 이제 같이 넣었다는 게 좀 특이한 장면이죠. 자크루이 다비드는 혁명가 시절에는 권력자, 귀족들을 경멸했던 사람이지만 나폴레옹의 권력에 아부하면서 훌륭한 화가였지만 변절자라고 평가받는 이런 화가였습니다. 사실주의 시대가 오죠. 쿠르베른 화가도 그렇고 그 시대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풍경화 화가 장 바티스트 까미오 코로, 이름도 어렵죠. 까미오 코로가 그린 대표작입니다. 모르트 퐁탱의 추억이라는 작품인데 이분이 자주 방문했던 그 풍경을 모티브로 그린 작품이죠. 분위기라는 게 뭔지, 당시의 유럽에서 귀족들이 정말 좋아했던 아주 환상적인 그림입니다. 조각으로 따로 분류했는데 이 작품이 모나리자와 더불어서 루브르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밀로의 비너스라는 작품인데, 자, 기원전 약 100년경에 아까 미상 어느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의 어느 누군가 조각한 작품인데 최고의 미의 비례를 보여준다고 찬사를 얻죠. 지금 마치 8등신 미인이 가장 이상적인 여성의 비례라고 만들게 한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그리스 시대 때 완벽한 조각이라고 평가받는 작품들 보면요, 8등신 조각이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밀로스 섬, 원래 그리스 섬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이 작품을 두고 터키군과 교전까지 해서 약탈한 작품이에요. 게다가 비너스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냥 비너스로 갖다 붙인 작품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비너스 조각이 많지만 프랑스의 특유의 국가 애국 마케팅에 의해서
선전이 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본래 이것도 얼굴 있고 팔이 있었지만 파괴가 돼서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데 날개도 복원해서 따로 붙인 작품입니다. 본래 시모트라케 섬에서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시모트라케 니케라고 불리고 승리의 신이죠. 니케, 나이키의 그 말이 니케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이키의 그 로고 역시 이 날개를 모티브로 그렸다고 하죠. 보르게세의 검투사라는 작품인데 우리나라 과거 입시 제도에서 석고상으로도 나왔던 작품이에요. 석고상에서는 팔이 안 보이거든요. 본래도 팔이 파괴돼서 없었는데 복원을 해서 이렇게 재현을 해놓은 겁니다. 방패를 앞엔 들었고 칼을 들고 있는 자세라고 추측을 합니다. 보르게세라는 귀족 집안에서 나폴레옹이 구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르게세 검투사로 불립니다. 큐피트의 키스로 부활한 푸시케라는 작품인데 안토니오 카바노라는 조각가의 작품이죠. 다른 버전은 에르미타슈 미술관에 따로 또 있죠. 그래서 이 푸시케가 영원한 잠의 그 상자를 열고 영원한 그 잠이 들었거든요. 그 저주를 받고 그 큐피트가 키스로 깨우는 그 장면입니다. 사진의 빛도 굉장히 아름답게 연출을 했죠. 가장 아름다운 키스의 그 포즈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누가 키스를 이렇게 합니까? 작품도 작품이지만 포즈를 얼마나 화가나 조각가들이 많이 연구를 했을까. 가장 아름다운 키스의 모습을 그린 조각가 카바노였습니다. 자,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굉장히 희귀하고 귀한 작품이죠. 물론 미완성이에요. 줄리아노 2세 교황의 무덤을 조각하려고 했는데 이게 축소되면서 이게 미완성으로 남은 작품이거든요. 좌측은 반항한 노예라는 작품이고 우측은 죽어간 노예상이라는 작품인데 제목은 미켈란젤로가 지었는지는 좀 불확실합니다. 이 포즈, 굉장히 아름다운 포즈를 연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높낮이를 다르게 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죽어간 노예상이라고 하지만 누가 죽어갈 때 이렇게 관능미 있게 섹시하게 죽어갑니까? 그 제목은 좀 억지로 짓지 않았나 하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완성을 했다면 더욱 완벽하게 조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보세요.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얼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8등신 허상이라는 얘기가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8등신 조각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루브르의 많은 작품들을 짧게 요약해서 가볍게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국에 루브르 박물관을 대리만족하자는 취지에서 가볍게 작품을 이야기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방송을 지속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